김고문이라고 합니다. 예. 브랜드샵이 돼가지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 공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일부 같이 했던 회사의 대표님들이 와 계신데, 지금 이 공간에 만약에 디지털 사인즈를 구축한다 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때까지 제가 봐왔던 제 파트너들은 하는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그냥 문 앞에 디스플레이 하나 놓고 벽에다가 붙이는 거. 근데 과연 이게 고객한테나, 그러니까 저희 디지털 사인즈를 구축하는 화장품 회사의 고객이나 아니면 화장품 회사의 고객인 이 화장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단지 고객들한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동영상을 표현해주고 표출해주는 그게 끝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니즈나 가치들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마트 브랜치 쪽에서는 은행은 입출금이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 입출금의 은행 업무의 범위 내에서 기계들이 들어오고 디지털이 들어오고 밸류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리테일샵 쪽에 디지털 사인을 구축한 다음에 단순 동영상만 쭉 틀어주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탈피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선택했던 게 제일 먼저 공간 분석 정의였습니다. 공간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디지털 사인은 옥외 내지는 옥내에 공간에 구축되어져 있는 것을 토대로 가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분석과 정의가 가장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강남역 쪽에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빨간 점이 있는 게 동일한 샵이 위치해 있는 상품입니다. 강남역 인근에도 이렇게 4군데 정도의 샵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 샵 중에 한 군데를 디지털화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변 환경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역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의 플랫폼이고 그 공간에 있는 장소, 즉 거기 있는 그 강남역이라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상권이고 학원도 많고 그다음에 교통의 유충지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어떤 특정한 상권을 갖다가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공간에 대한 분석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강남역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공간을 분석하고 거기서 저 상권, 또 화장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축하려고 했던 장소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 장소를 누가 어떻게 왜 활용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저쪽 왼쪽에 있는 부분들 보면 각 구역마다 놓여있는 섹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는 저런 모양이구나, 왼쪽에는 저런 모양, 오른쪽에는 저런 모양이구나 해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사용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석 행위는 다시 앞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브랜치의 고객 경험 분석처럼 고객들이 입구에서부터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분석을 들어갔던 거죠. 저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강남역이라는 공간에서 화장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용자들은 저 장소에 왜 가고 저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하기 시작했던 게 고객의 행동 분석이었습니다. 고객 행동 분석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의사분들 아침에 정말 화장품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제일 앞에 있는 게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화장품까지 저 다 하고 나면 한 3, 40분 걸리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색조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은 무조건 하고 나오시고 옵션적인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알려고 했던 게 지금 저희가 했던 게 화장품이 20대를 타겟으로 한 화장품이라서 출근과 퇴근 시간대에 화장품의 매장의 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지하철, 버스 정류장, 브랜드 대형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출근길에 간편하게 사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간편하게 사서 집에 올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백화점 쪽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브랜드샵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동선에 구물해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기의 동선 안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게 왜 이런 식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재밌었던 거는 기초 화장품은 아침에 보신 대로 바릅니다. 바르다가 여자분들이 갑자기 기초 화장품이 떨어졌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출근하는 길에 구매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그냥 구매를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자기의 동선 범위 내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고 그런 동선 분석에 의해서
이 화장품 회사들은 그런 지역에다가 매장을 오픈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지역이 아까 강남역이라고 하는 교통의 중심지, 학원의 중심지, 비즈니스 중심지에다가 매장을 오픈하는구나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됐던 거죠. 또 빨간색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화장품 샵에 여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 하나만 딱 사가지고 계산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투어도 해주고 한 바퀴 돌아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 쪽으로 토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해서 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쇼핑의 과학이라는 책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 샵에서 2, 3초 내지는 4, 5초 정도를 머물러 있다게 되면 매출이 10% 이상 오른다는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 저한테 주어진 프로젝트에 있는데 그때 뭐 사이니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매출이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고객한테 이 매장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요소를 좀 찾아달라라고 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고요. 그러면 저 빨간 선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앞에 공감 분석과 행위 분석, 사용자 여정 분석을 했던 주된 이유입니다. 20대 직장인들이 평일과 휴일, 그 다음에 오전과 오후에 로드샵과 마트와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패턴을 봤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 구매율이 가장 높을 때는 오전이었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나, 주말 오후나 평일 오후에는 물건 구매율은 낮은 데 반해서 머물러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패턴을 분석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오래 머물러 있게 하고 몇 초간 좀 더 머물리게 하면은 오후에 세일 기간이 아닌 때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동선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찾자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좀 찾아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을 저희 찾아봤을 때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을 구매하는 시점은 내 피부 타입, 건성이냐 지성이냐 그 다음에 평판, 지금 제가 정의했는데 소셜 쪽만 했는데 실제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여자분들은 친구분들이나 지인들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화장품 구매할 때 이미 내가 뭘 구매해야 되겠다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매장을 가기 때문에 매장 여직원분들이 와서 추천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결정 시점은 내 피부 타입과 평판에 대한 부분들이 1차적이었던 부분이고요. 2차적으로 이제 보면 신상품과 세일 기간에 상품이 많이 팔린다. 신상품과 세일 기간에 상품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이 기간에는 특별하게 팔 일이 없다. 비세일 기간이나 비신상품이 나왔을 때 사이니지가 좀 더 고객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하고 고객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부분들을 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숙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앞단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감 분석하고 사용자 분석하고 구매 시점을 분석하고 나서 저희가 기술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획을 합니다. 서비스 기획과 기술 기획을 다 하고 나면은 그 공간에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지 무조건 첨단 기술, 무조건 좋은 기술 좋은 게 아니니까 고객한테 가장 친숙하고 좋은 기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고려들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사이즈에서 트렌드화되고 있는 기술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빅데이터만 빠져있는데 실제 M2M에 빅데이터가 들어있는 거고 아까 제가 M2M 센서 기술이 하나의 M2M적인 역할이고요. 저런 기술들을 사용자가 느끼지 못하고 기술이 인지 아닌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이제 기술적인 방법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해가지고 그 화장품 공간 안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사용자한테 주고 그 사용자가 그 콘텐츠를 갖고 호기심을 가지고 인사이트를 갖고 몇 초간이라도 머무를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서비스 기획을 하게 되고요. 저 서비스 기획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화장품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화장품 공간 안에서 이미 화장품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잠시 더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지금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저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화장품 가게 안에서 저런 행동을 하겠지? 라고 하는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이 콘텐츠는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좀 더 다른 서비스 기획을 해보자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의 실제 공간에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실제 보면 그냥 가운데에다가 저희가 미러 디스플레이를 한번 적용시켜 왔습니다. 왜냐면 가운데 색조 화장품이 많고 굉장히 거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건 에뛰드라고 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는 거울이 이쁘게 보인답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이 HD에 가서 물건을 많이 쓴다는 말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울 쪽에 거울 디스플레이를 놓고 상대방한테 꼭 필요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화장품 가게는 항상 샘플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자유롭게 써야 그 샘플 같은 경우에 신제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제품의 정보를 테이블 디스플레이에 놓자. 실제로 이제 저기 테이블 디스플레이 위에 화장품이 떨어졌는 물방울이 떨어지던 화장품 액이 떨어지던 별로 상관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테이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화장품에 정보도 주고 재밌는 요소를 가자라고 해서 저런 동선상에서 실제로 공간 안에서 사용자가 원했던 행동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거 구축할 때 제가 가장 질문 많이 들었던 게 이거예요. 들어가서 모바일 하면 되죠. 스마트폰 켜면 되죠라고 하는데 실제 사용자들이 저기 이 매장들이 되게 공간이 좁거든요. 들어가서 핸드폰 켜서 앱을 켜고 뭐 찾는다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반응하는 디지털에 대해서는 호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스마트폰하고는 차별화되게 공간 안에서 좀 의미를 가지겠구나 라고 해서 한번 주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사용자 여정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실제 사용자가 어떤 여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서비스 디자인 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사용자 퍼소나라고 합니다. 20대의 직장인과 20대의 예대생을 실제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요. 리서치를 통해서 표준 모델링하고 저 사람이 앞에 보여드렸던 기기들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리서치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행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앞부분에 충분히 사용자의 여정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치게 되면 저희가 실제로 하는 게 이제 솔루션 구축을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그 화장품 공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들어가거든요.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아리따움인가 그쪽에 벽에 디지털 사인지를 몇 장 쭉 구축했던 가격에 비해서 실제로 구축 가격이 훨씬 싸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한테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훨씬 만족도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들이 이게 디지털인지 아닌지 별로 인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자기 동선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솔루션 구축을 하고 저희가 기획도 솔루션에 대한 구축 계획도 해주고 기간에 대한 어떤 설정도 해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마칩니다. 쭉 한 과정들 자체가 실제적으로 한 회사에서 어떤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쭉 해줘야 될 일인데 실제로 저희 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구축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지 앞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필요성, 그 공간에 대한 정의 부분들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객을 만났을 때 사이니지 어디에 써야 돼? 뭐 하는 거야? 광고하십시오. 영상 뜨십시오. 라는 게 한계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미디어 단계에 넘어가면서 사용자와의 접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앞에 쭉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서비스 디자인 쪽에서 만들고 국내에서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보면 발견, 구체화, 아이디어, 결과 도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편에 있는 장표인데 발견이라고 하는 건 공간과 장소,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적정을 찾는 거고요. 구체화는 그 속에서 사용자의 리드 포인트를 찾는 거고 아이디어는 거기서 서비스 모델을 기획을 하는 거고 결과 도출은 서비스 모델 기획을 한 걸 갖고 직접 구축해서 가이드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른쪽에 멘탈 모델이 해가지고 아까 제가 아침에 여자분들이 일어나서 기초 화장품에서 식도 화장품 프로젝트 하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쪼개가지고 고객들이 실제로 자기 삶 속에 라이프 사이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희가 찾아내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분들이 메소드 방법론으로 서비스 디자인 하고요. 그 다음에 멘탈 모델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ROI 부분입니다. ROI 부분은 실제적으로 디자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 고객들이 이거는 유지비용 많이 들고 컨텐츠 계속 개발해야 되고 문제 있지 않냐 라는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데한테 니즈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ROI는 광고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광고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 서비스 모델이 실제로 고객을 만족을 시키든 아니면 수익으로 환원되든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럼 그런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해가지고 고객의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사람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내 파트너는 누구고 내 경쟁력은 뭐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한테 돌아오는 비용과 내가 지불할 비용과 내가 돌아오는 수익은 어떤 거라는 것들을 정의를 합니다. 이런 정의를 통해서 실제로 이 기획을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십시오 마십시오. 하실 때 어느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그냥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마지막 장표인 예.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쭉 하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디지털 사이니지 부분이 실제로 그냥 RFP에 의해서 단순 납품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공간에서 광고를 하든 서비스를 하든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구축해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 컨설팅을 따라 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한국에서는 제가 1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작년기까지는 컨설팅을 왜 받아야 돼? 서비스 모델이 왜 필요해? 광고 베이스를 해가지고 수익 모델 때문에 되지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니즈가 되게 많고 실제로 큰 기업들에서 회사 내에서 서비스 기획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하나의 어떤 로직화 시키고 메소드화 시켰던 것들을 통해서 제가 실증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떤 구축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반드시 약간의 기획이라는 부분, 그 기획의 사용자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좀 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산업이 키워나가기 위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